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 범죄자들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세 번째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유아 단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연쇄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의 무지와 미신에 대한 신봉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1933년 5월 17일자 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5일 오전 8시경 시내 죽첨정 185번지 공터에는 나이 3살가량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목을 잘라서 버린 참혹한 사건이 있었다. 알지 못할 사람이 해주는 전화로 이 일을 안 소관 서대문서에서는 서장 이하 간부가 현장에 달려갔으며 급보를 접한 검사국에서는 요다 검사가 서기 2명을 대동하고 현장에 급행하였으며 도경찰부 형사과로부터는 노무라 과장과 후타미 수사계 주임이 역시 현장에 달려와 현장의 조사에 착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신문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가 일제강점기였다라는 것, 그리고 서울 시내의 죽첨정 185번지 공터에 3살 정도 된 어린아이의 목이 잘려서 버려졌다, 머리가 발견되었다 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머리가 잘린 어린아이의 사체가 서울 시내 한복판, 지금의 충정로에서 발견되자 경성의 조선 총독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의 어떤 치안 유지가 조선 총독부의 유지가 되는 명분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게 당시에 실려 있던 신문 기사의 내용이에요. 어린아이 머리가 발견된 금화장 쓰레기 매립지 현장을 사진과 기사가 이렇게, 요거는 동아일보 1933년 5월 17일 기사고요. 몸통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발견된 머리는 2치 반, 약 4.5cm 정도가 깨어져 있었대요. 두개골 안쪽으로는 뇌수를 파낸 흔적도 보였고 이 두개골은 치마폭, 종이, 수건 등 3겹으로 감싸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두개골은 경성제대 법의학과로 옮겨져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만 1세가량의 남아를 10시간 전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당연히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경악을 했고 나병 환자나 거린, 막노동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었고요. 머리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문을 확인한다거나 DNA 감정 같은 건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머리만 발견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보니까 지문은 당연히 등록도 안 돼 있었고 머리통만 발견됐는데 거기서 지문이 나올 리도 없죠. 자, 그리고 DNA 감정 같은 건 이 일제강점기 때 당연히 불가능했고요. 하여튼간 그런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머리를 감싼 치마폭이 고급 제품이니까 가난한 집 아이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 하나, 뇌수를 파낸 흔적으로 보아서 매독이나 간질, 나병 같은 것을 앓는 사람이 치료의 목적으로 살해했을 것이다 라는 것 또 하나, 그리고 종이에 묻은 흙과 사건 현장의 흙이 다른 것으로 보아서 아이는 다른 곳에서 살해되어서 이동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 또 하나, 목과 뒤통수 칼날 자국을 보아서 범인이 칼을 쓰는데 능숙한 사람이란 일 것이라는 것 또 하나, 이 정도를 밝혀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대문 경찰서의 김우라 서장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아직 범인을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이
오리무중으로 들어간다고 꾸지람을 해도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수사 방법은 있습니다. 하여튼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볼 겁니다. 언제쯤 잡히겠느냐고요? 그것은 아직 확언을 못하겠습니다. 1933년 5월 18일자 동아일보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도무지 사건의 실마리는 보이지가 않았고요. 부모가 범행에 관련되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친자가 아닌 양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키우는 집의 부모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런 성과는 없었죠. 하다못해 몸통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아이의 무덤이나 의심 가는 곳을 모두 파내기까지 했으나 역시 성과는 없었고 수많은 암매장 시신들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경찰부의 노무라 형사과정은 일선 경찰들을 압박하며 수사 방침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게 됩니다. 집일은 젖먹이 아이 호구 조사, 그러니까 미아가 된 젖먹이 또래의 아이들을 호구 조사를 해보자. 또 양육을 맡아 기르는 아이의 발육 상태를 확인해보자. 사생아, 기아를 기르는 집의 양육 상황도 확인해보자. 간질병, 문둥병, 정신병자의 행방들도 잘 수소문해보자. 토막민과 거린을 철저히 조사해보자. 이런 5가지 수사 방침을 이제 일선 경찰들에게 지시를 내린 거죠. 이로 인해서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문둔병자 4명, 거린 39명,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사람들을 합해서 50여 명을 검거했고, 종로경찰서에서는 60여 명,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90여 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17째 날이 되던 날 드디어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용의자는 무당가족 5명과 그들의 하수인인 일명 뻐꾸기라는 별명이겠죠.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사건 발생 당시에 흘러있던 핏자국의 냄새를 쫓던 경찰견이 무당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걸레를 물고 나왔는데 경찰들은 그 집 사람들을 체포해서 연일 신문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무당 가족들은 극구 우리가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했고요. 경찰들은 그들의 집에서 나온 물증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만 사는 집에서 어린애 누비저고리 2벌, 어린애 치마 1벌, 어린애 버섯 2켤레가 나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죠. 어른들만 5명이 살고 있는데 왜 어린아이의 옷, 치마, 버섯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까요? 그리고 피 묻은 무당의 치마 1벌과 쇠 간인지 말 간인지 사람 간인지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정체불명의 동물 간이 들어있는 약탕 등이 있었다고 해요. 점점 더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무당가족은 어린애 옷까지는 어린애를 위해서 구슬할 때 쓰는 것이고 치마에 묻은 피는 생리 때 묻은 것이고 간은 병문안 온 사람이 등창병에 좋다면서 가지고 온 소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점에서 일하던 뻐꾸기는 일주일 만에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뻐꾸기는 금화산 일대에 시체를 묻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거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시체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뻐꾸기는 알코올 중독자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무당 남편은 5월 12일 오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이튿날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발견된 것은 5월 16일 오전 7시 30분이었고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은 빨라야 15일 밤 9시 30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여서 골을 빼먹었다라는 무당 남편이 아이보다 먼저 죽은 것이죠.
결국 경찰은 무리한 신문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 뻔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 발생 20일째가 되었고요. 경찰들은 살아있는 아이가 아닌 죽은 아이의 머리를 잘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전까지 죽은 아이의 시체를 모두 찾아서 발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염리동 공동묘지에서 머리 없는 아이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머리와 몸통이 동일한 아이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아현리에 사는 한창우의 딸 한기옥이라는 아이였죠. 경찰은 바로 출동해서 그 집에 살던 10여 가족 그리고 근처의 30여 명을 모두 체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밝히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범인은 아이 아버지인 한창우 집 건너방에 새들어 사는 배구석이란 사람이었어요. 배구석과 한창우는 충북 음성에서 농사를 짓다가 4년 전에 상경을 해서 아현리 빈민가의 집을 얻어서 각자 방을 한 칸씩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석탄 상점에서 일하는 가난하지만 선량한 노동자였는데, 그러나 이 배구석의 지인인 엿장수 윤명구가 5월 11일 한창우의 딸 한기옥이 죽자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뇌수를 먹이기 위해서 배구석에게 뇌수를 꺼내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배구석은 죽은 아이 사체로 산 아이병을 낫게 해달라는 윤명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윤명구는 5월 15일 밤 한기옥의 무덤을 파헤쳐서 머리를 베어내고 뇌수를 꺼내서 한창우에게 주고 그 대가로 돈 2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구석이 검거가 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내뒹군 아이 머리를 둘러싼 대소동은 23일 만에 종결이 되었고요. 그 후 배구석과 윤명구는 분묘 발굴 및 사체 훼손죄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배구석은 4년, 윤명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행한 배구석이 부탁을 했던 윤명구보다 1년 더 징역을 받은 거죠. 이 사건은 당시 조선에 얼마나 미신과 무지가 팽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체의 몸통을 찾는 도중에 수많은 안매장 시신들을 발견해서 조선 총독부가 내세운 치안 유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밝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떤 허가를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 시체가 매립된 게 아니라 죽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의 시체, 안매장된 시체가 수없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치안이 유지되는 도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어쨌든 이 무지와 미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질병이니 뭐 문둥병이니 뭐 어떤 정신병이니 뭐 이런 병들이 뭐 어린아이의 뇌수를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이상한 미신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런 케이스인 거죠. 어린아이의 뇌수를 먹으면 우리 아들 간질이 나을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아이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 신선할 때 목을 베어서 머리에서 뇌수를 파내서 우리 아들한테 먹이자. 참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데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어떤 또 부성애라고 할 수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한 미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어떤 특별한 뭐 살인마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1933년 서울 시내를 발칵 뒤집었던 유아 단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시고 재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